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언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주로 어떤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젠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였는데요.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현재, 미국 시장 조사기관인 퓨리서치에서 2020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97%에 달하며 이러한 수치는 34개국 중에서 1위로서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유아동의 비율은 73.7%로 많은 유아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한 도구가 되었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용한 스마트폰을 과의존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위에서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인근에 카페나 식당을 가면 이런 장면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스몬비 현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스몬비 현상이란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스몬비 현상처럼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거리 감각이 40%, 시야폭이 56% 감소하게 되고 일반 보행자보다 사고 발생률이 70%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까요? 4차 혁명 시대에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는 스마트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스마트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끊김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켜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디지털 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한 시대를 준비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화하자는 목적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육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54조에 의거하여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능정보 서비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의존이란 어떤 것에 심하게 의존한 상태를 의미하며 2016년 이전까지는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16년 국가통계 명칭 변경에 의해 중독이라는 용어에서 대체되어 사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인에 비하여 2배가량의 높은 과의존율을 보이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학생들 또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간 내 이수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잘 마무리하셨다면 매년 3월에서 4월 스마트 쉼센터 홈페이지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교육 이수하였음을 보고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3월, 4월에 진행되는 교육 실적 보고는 당해 이수한 교육이 아닌 이전 해에 이수한 교육을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 다음에 3에서 4월에 스마트 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관명, 작성자 정보, 실시 여부 및 내용, 인원, 횟수 및 시간 등을 설문지 형식으로 체크하신 후 마지막으로 교육 대상 인원, 교육 참여 인원, 교육기간, 서명이나 인감 등을 사용한 내부 결제 여부가 포함된 예방교육 증빙자료를 PDF 파일로 변환하고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빙자료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대상 인원, 참여 인원,
기간, 결제 여부가 포함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수 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 자료가 불인정되는 경우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도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이르는 과정은 두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지루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의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내성이 생겨서 지루함이 잠시라도 느껴지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찾고 그것이 습관화되는 경우와 강박적으로 불안을 견디기 위해 스마트폰을 찾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습관화가 되면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과의존의 정도를 진단하는 요소에는 현저성, 이용 조절력, 문제적 결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이러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정의합니다. 먼저 현저성이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스마트폰이 생각나고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용 조절력이란 스스로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때 자율적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조절 실패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저성이 증가하고 조절 실패를 지속적으로 겪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인관계의 문제 또는 어려움이 증가한다면 문제적 결과가 초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척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을 내리는 척도는 청소년, 성인, 고령층 진단 척도, 그리고 유아동 진단 척도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성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척도의 경우 질문지는 같으나 연령별 진단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의 경우 22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 23점에서 30점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31점 이상은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됩니다. 성인의 경우 23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 24점에서 28점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29점 이상은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됩니다. 고령층의 경우 23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 24점에서 27점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28점 이상은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됩니다. 보육교사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인들이 직접 질문지에 체크하기 어려운 유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유아동의 행동을 관찰하여 체크하셔야 합니다. 유아동 진단척도 체크리스트는 총 9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개의 항목들은 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9개의 항목들을 보호자가 관찰한 것을 토대로 체크 후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하여 점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단, 채점 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3개의 영역 중 조절 실패 영역의 경우 역채점을 하셔야 하는데요. 즉, 조절 실패 영역의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그렇지 않다는 3점, 그렇다는 2점, 매우 그렇다는 1점으로 채점하신 후 총점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된 총점이 23점 이하인 경우 일반 사용자군, 24점에서 27점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28점 이상은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연령 공통으로 각 점수 단계에 따라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사용자군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조절이 잘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인한 일상생활 훼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약화된 상태로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유아동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양상이 종종 관찰되며 이로 인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을 깨닫고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아동의 경우 이를 위한 보호자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고위험 사용자군이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일상생활의 상당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소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인관계 갈등, 건강 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사용자군은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점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심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셋 중에 2개에 해당이 된다면 잠재적 위험군에 포함되며 3가지 모두 해당이 된다면 고위험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그 비율이 27.3%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만 12개월에서 만 6세 자녀를 둔 부모 6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에서 9세에 해당하는 유아동의 경우 여아보다 남아가 과의존에 노출될 확률이 높았고 6에서 9세 아동이 3에서 5세 아동보다 과의존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0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에서 9세 어린이의 약 30%가 만 2세 전에 스마트폰을 접하였고 만 3세에서 4세 어린이의 경우 약 50%가 만 2세 전에 스마트폰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만 3세에서 9세 어린이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주일간 가장 많이 이용한 기기 또한 스마트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스마트폰 이용 시작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유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막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들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만의 경우는 이런 영유아 및 아동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막기 위하여 2세 이하의 영유아가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2세에서 18세 유아동 및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과몰입하게 되면 부모 등 보호자에게 5만 대만 달러, 하나로 약 17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각 연령에 따른 미디어 노출 시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0에서 2세의 영유아에게는 모든 영상물 기기 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유아 시기 발달에 있어서 스마트폰의 자극이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아동이 스마트 미디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부모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한 내용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인 경우 외벌이 가정보다 과의존에 걸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부모가 스마트 미디어의 과의존 위험군인 경우 23.8%의 자녀가 과의존 위험군인 반면 부모가 일반군인 경우 20.2%의 자녀가 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주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이가 재미있어 하거나 원해서, 아이의 지루함, 짜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달래거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아이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 또는 집안일이나 다른 일을 해야 할 때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가 보호자의 지도 없이 스마트폰을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개인적 특징에 따라 스마트폰의 이용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개인적인 성향 중 자극 추구 또는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인내력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움 또는 자기 조절 문제가 있거나 사회성, 정서 발달이 지체되는 경우 스마트폰 이용 조절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요인 중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요인은 어떤 것일까요? 청소년, 성인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조절 실패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유아동의 경우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여 스마트폰을 계속 찾는 현저성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VDT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VDT 증후군이란 스마트 미디어를 오랫동안 사용해 생기는 눈의 피로, 어깨, 손목, 그리고 목 통증 등과 같은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VDT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안구 건조증, 거북목 증후군, 터널 증후군을 들 수 있습니다. 전화기와 무시라는 뜻의 스너빙의 합성어로 퍼빙이 있습니다. 퍼빙이란 상대방을 앞에 두고도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퍼빙은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 강박 증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퍼빙, VDT 증후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몬비 세 가지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발달 영역별 성장이 전반적으로 지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일정한 시간 동안 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기 신체 발달에 필수적인 감각 체험과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가 제한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조작 방법이 쉽고 단순하며 자극과 몰입감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의 흥미와 과도한 사용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아이가 이러한 스마트폰의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이나 다른 놀잇감에 대해 지루함을 느끼고 스마트폰만 찾게 되는 현저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은 수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마트폰 스크린의 밝은 빛은 사용자의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여 수면에 드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횟수와 수면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터치 스크린 사용 횟수에 따라 수면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자매체 이용 시간이 길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면 뇌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유아기에는 뇌 구조와 기능의 발달 수준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뇌는 시각적으로 들어온 자극, 즉 정보를 뇌의 뒷부분에 위치한 후두엽이라는 뇌의 영역에 먼저 저장을 한 후 그 정보를 뇌의 앞부분에 위치한 전두엽으로 전달하여 정리, 생각, 표현 등을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된 경우 자극을 받는 단계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의 활동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영유아기는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뇌와 좌뇌가 균형 있게 발달을 해야 합니다. 영유아기는 뇌 중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해마 발달의 민감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기에 스마트폰 동영상이라는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은 좌뇌만을 강하게 자극시킵니다. 강하게 좌뇌를 자극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우뇌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한 뇌의 불균형은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과 같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스마트폰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전자파는 성인에 비해 두개골이 얇고 뇌의 크기가 작은 유아에게 더 해로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 방법도 학습하기 힘들어집니다. 공감 능력과 감정 표현 방법의 핵심은 양방향 소통인데요. 유아동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면 상호 소통 기회가 감소하게 되고 스마트폰 동영상과의 단방향 소통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대인관계 경험이 부족할 경우 정서, 사회성 발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할까요? 만 6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유지 및 활용하는 인지 기능과 신체적, 정서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적절히 통제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자기 통제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교육용 어플보다 부모와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 6세에서 만 12세에 해당되는 아동들에게는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스마트폰 사용 약속을 보호자와 같이 정한 다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주 장소로 가정, 카페나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 자동차가 있었고 가정, 공공장소, 자동차 순으로 그 사용시간 비율이 많았습니다. 또한 유아동은 주로 가정에서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관에서는 가정과 연계하여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아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보호자의 양육 규칙이 일관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는데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거나 엄마는 아이에게 하루에 1시간만 사용하게 하는데 아빠는 하루 종일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의 핵심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는 보호자의 지도와 보호자와 아이 간의 상호작용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상호작용의 핵심은 대화를 중심으로 영유아가 시청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통제감과 조절력이 중요합니다.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통제감과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한 가지 방법은 아이가 직접 스마트폰을 끄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는 원하는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만족 지연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있어 스마트폰을 끈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인내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영유아 스스로 스마트폰을 끄는 것이 과의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약속이나 규칙은 거실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보호자와 함께 1회 10분처럼 구체적일수록 좋으며 추상적인 규칙과 감정적인 사용 제한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 믿는다, 막 쓰면 다시 뺏을 줄 알아, 적당히 사용해야 해, 잘 써라, 알았지? 와 같이 추상적 또는 감정적인 규칙은 영유아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자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이 스마트폰 사용 약속을 생각해보자. 네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게. 또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어가면 너에게 어떻게 신호를 주면 좋을까 등과 같이 영유아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규칙과 약속을 알려주는 것은 영유아들이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약속과 규칙을 지켜낸다면 이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태도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한 번의 성공에 대한 칭찬이 잦은 실패에 대한 질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의 시기를 놓쳐 아이가 과의존에 노출되었다면 단번에 끊게 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스마트폰에 노출된 경우에는 단번에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가 떼쓰고 보채는 행동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보호자의 양보를 허락으로 이해해 결과적으로 영유아의 부정적인 행동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보호자가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아이는 한동안 부정적으로 반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놀이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놀잇감을 찾은 아이는 어느새 스마트폰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지혜로운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